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송인 타일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 인류는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기후위기를 처음으로 겪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를 막아야 하는 책임도 있기도 하고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고 시작해야 할까요? KBS 1라디오에서 준비한 방송의 날 기획대담 위기의 시대를 묻고 답하다. 그 첫 번째 시간 기후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일러입니다. 첫 시간 기후 이야기를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 전 환경부 차관이셨던 국가기후환경회의 안병옥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이셨던 경희사이버대학교 조천호 교수님 두 분 모셨는데요.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1라디오 유튜브 채널로도 지금 동시에 나가고 있으니까 너무 마이크 뒤에서 숨어있지 말고 예쁜 얼굴들 잘 보여주시고요.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바로 질문을 그냥 들어가 버릴게요. 일단은 이제 안 위원장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 요즘, 그러니까 지난 사실 몇십 년 동안 기후변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긴 했고, 뭐 지구온난화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기후위기, 기후재난,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바뀐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지금 파괴력이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혹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예, 기후변화는 기후가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는 현상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과학의 용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기후재난이라든가 기후위기 같은 경우는 이 기후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고 또 파급력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용어다. 저는 뭐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기후위기의 파괴력이 어느 정도인가 질문하셨는데 여러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것이 미국의 나사라는 항공우주국이 있죠. 네. 그 고다드 연구소가 그 나사 안에 있는데 그 연구소장을 했던 그 제임스 한센이라는 아주 유명한 대기 과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비유를 했냐면은 우리가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서 매일 대기권으로 우리가 보내고 있는 그 에너지 양이 히로시마에 투하했던 원자폭탄 40만 개 분량이라고 그분이 계산을 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에너지의 90% 이상을 바다가 흡수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기온이 상승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버틸 수 있는 이제 그런 수준인데, 만약에 바다가 없다면은 아마 지구는 벌써 오래전에 죽음의 행성으로 변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무서운 위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파괴력이 어떻게 보면 굉장한데 그게 과학적인 설명을 들어도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이 위기, 재난 이런 사회적인 용어가 필요한 단계까지 왔다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 교수님한테도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기후의 어떤 안정기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끝났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단계까지 이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위기라고 표현하고 이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그러면 기후의 안정기가 깨졌다고 볼 어떤 약간 시점이나 그렇게 됐다는 계기가 있었을 텐데, 언제부터 이렇게 약간 안정기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후 위기다라고 하는 게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이제 화석 연료를 많이 써서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돼서인데, 1750년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로다가 이제 온실가스가 배출이 된 것이죠. 그런데 온실가스라고 하는 거는 한번 배출된 다음에 수백 년 동안 공기 중에 계속 남아 있게 되죠. 그러니까 누적성을 갖는데, 그게 공기 중에서 우리가 이제 관측으로다가 이게 변화를 이제 처음 됐던 거는 1910년경이에요. 1910년경에서 계속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다가 1950년, 60년, 70년대에는 오히려 기온이 약간 떨어집니다. 그때는 왜 떨어졌냐면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유럽, 미국, 뭐 일본 이런 데서 산업이 엄청나게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지금 요즘 말하는 그 미세먼지 중에 황산염이라고 하는 그 이제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얘는 그 온도를 떨구는 효과를 가져요. 햇빛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온도가 거의 안 올라가거나 약간 내려가는 그런 추세를 보이다가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점점
점점 더 명백하게 빠르게 강하게 이런 이제 변화를 보이는 이런 추세를 갖고 있고요. 이런 안정성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복력을 상실하는 네. 그 상황을 의미를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뭐 안정이 깨져서 회복력을 상실할 정도는 아니고요. 아, 네. 그거는 아직까지 어느 정도 우리가 그건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혁명 이후 2도 이상이 올라갔을 때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지금 이제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노력을 하면 우리가 또 이거를 바꿔낼 수도 있다. 지금 그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최근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은 지금 이제 파리 협정에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지금 우리가 언제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이겠다 이렇게 약속을 제출해 놓고 있는데 그 약속이 다 지켜질지 의문이지만 다 지켜진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우리 지구 기온이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3.2도씨 정도로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목표가 2도씨보다 훨씬 아래로 억제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1.5도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게 파리협정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네. 목표하고 현실하고 아직까지 큰 괴리가 있다는 것이고 또 문제는 뭐냐면 3.2도씨까지 올라갈 때까지 지구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조천원 박사님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2도씨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임계점을 넘게 돼서 그 다음에는 우리 인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게 되면은 태양 에너지가 지표면에 왔을 때 반사하는 비율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같은 에너지라 하더라도 지구를 더 데피는 열 에너지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영구 동토층에 있는 메탄가스가 분출한다든가 또 바다가 많은 열 에너지를 흡수해 왔었는데 그 능력이 점점 더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뭐 한계가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악순환의 고리 속으로, 그러니까 지구가 지구 스스로 지구 온난화를 더 증폭시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게 가장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이제 숫자가 나오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지구의 시스템이 다 연결돼 있어서 어떤 변화들이 이루어질지를 예상할 수 있는 어떤 방향성이라도 이제 보이는 수준이라면 그러면 지금까지 약간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약간 좀 과한 말인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약간 어떤 기사나 블로그나 약간 이제 매체에서 이게 음모론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가끔씩 나오거나 아니면 과하게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지금도 사람들이 이렇게 믿지는 않고 있을까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과학계에서 논의되는 것을 보면은 그 97대 3이라는 골든 룰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후 변화를 연구하는 논문들 수만 건을 분석을 해보면은 그 중에 97%는 기후 변화가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고 이것이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것이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런 그 연구 결과죠. 나머지 3%가 아니다. 이것은 주기적인 자연 현상일 뿐이고 인간은 관계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제 논문이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느냐? 언론을 통해서 이 기후 변화를 부정하는 그러한 주장들이 간혹 과다대표되는 그런 어떤 측면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과학계에서 97대 3이라고 하면은 이미 뭐 논란은 끝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논쟁이 아직 되고 있느냐 안 되느냐 그보다도 우리가 97대 3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우리가 KTX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내가 타고 가는 기차가 이게 안전할 것인가 점검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럼 100명이 점검을 했는데 그 중에 97명은 지금 기관실에 고장이 생겨서 그대로 타고 가면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머지 3명은 아니다. 뭐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지금 시간도 없고 빨리 부산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타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뭘 택해야 될까요? 타일러 씨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뭐 저는 97%라는 게 너무 크니까 그게 무조건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냥 막 타고 다녀도 된다고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무시할 수 없는 수치예요, 이게. 네.
그러면 이제 두 분께 한번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얼마 전에 환경부와 기상청이 한국의 기온 상승 속도가 지구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르다는 의견이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를 이렇게 내놨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왔대요. 네, 그러면 만약 지금 같은 추세라면 청취자분들이 지금 이제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약간 결과물이 어떤 거가 있는 건지. 먼저.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전지구 평균의 이제 2배다라고 하는 데서 하나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우리나라가 100년 이상의 관측소들이 6군데가 있는데요. 네. 다 거기가 그동안 100년 동안에 엄청난 도시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실제로다가 2배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이게 도시화가 되면 좀 기온이 상승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한 1.5배 정도 올랐다 하는 게 저는 합리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가 왜 1.5배나 그러면 지구 평균보다 올랐냐? 여기가 물론 뭐 중국도 있고 우리나라도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이거는 위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온도가 빨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 가열이다라고 하는 게 똑같이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적도 쪽에서는 지상에서는 별로 올라가지를 않고 네. 위도가 높아지면 빨리 올라가거든요. 그런 어떤 이제 지리적 그 어떤 위도적 위치 때문에 그렇게 지금 빨리 올라가고 있다. 지금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 우리나라가 실제로다가 저는 지금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대구에서 사고가 나왔는데 지금은 경기 북부지방에서 사고가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난대성 어류들이 지금 우리나라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잡히고 있고 옛날에 잡혔던 것들은 또 안 잡히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렇게 위기가 오지는 않죠. 저는 그렇게 봐요. 결국 위기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식량이 부족한다든가 이러한 것으로 오게 되는데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온대지막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기후의 이 변동, 자연적인 변동폭이 굉장히 크죠. 네. 예, 이게 그러면 그러니까 여름하고 겨울을 보세요. 이 온대지방 있고 온도폭들 이런 게 굉장히 그 변화의 폭이 큰데 이거는 탄속력이 그만큼 좋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해요. 이런 데서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어떤 위기가 이렇게 오기에는 굉장히 이게 시간이 가장 마지막에 옵니다. 지금 기후 위기가 자주 벌어지는 곳들은 뭐 호주 그다음에 그렇죠. 뭐 캘리포니아, 그다음에 남유럽 이런 데는 자연적인 변동폭 자체가 작은 지역이에요. 그런 데는 기후 변화 시그널이 바로 드러나죠. 그런데 네. 우리는 지금 이게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탄속력이 좋기 때문에 이런 시그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천천히 오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위기가 온다기보다는 우리가 식량을 대부분 다 이제 외국으로부터 다 수입을 하는 나라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어떤 외부로부터 이런 위험이 우리나라에 닥칠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제가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한번 예. 다시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약간 한반도의 어떤 지리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를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건가요? 온대지방이라고 하는 네. 게 모든 문명이 보면 온대지방을 기준으로 네네네. 하잖아요. 그러면 온대지방이 왜 거기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살고 그렇게 겨울 여름에 온도폭도 큰데 네네. 그렇게 거기서 많이 사느니까 바로 농업 생산량이 거기가 좋아요. 네네. 그게 이러한 어떤 그 자연의 탄속력 자체가 좋기 네. 때문에 이러한 어떤 생존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네네.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베이스로 거기다 이제 문명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앞으로 겪을 것들하고 이미 겪고 있는 거나 이건 사실 좀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미 겪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특히 이제 여름이 끝나가고 있는 시점인데 근데 여름이 너무 더웠다. 아니면 가을이 짧아지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근데 올해 그 장마가 좀 유별이 좀 길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 장마가 진행하고 있던 그 중간에 제가 한번 이제 부산에 강연 때문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엄청 집중호우가 많은 동시에 그때는 한 8월쯤 중순이었던 것 같은데 전년 대비 강우량이 줄었다는 말도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장마는 길어졌고 집중호우가 많아졌고 그걸로 인한 피해가 많아졌지만 전년 대비 강우량이 줄어든 것 같고 뭐 어디에 뭐 옥수수 밭에 물이 없다라는 기사도 동시에 나고 있는데 조 교수님은
이런 거를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걸까요? 약간 저는 가끔씩 이런 느낌이 드는데 날씨와 기후에 이렇게 이런 차이가 있는 건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후 위기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이제 극단적인 날씨가 많이 일어난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수나 가뭄이 굉장히 상반된 현상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상반된 현상 자체가 이제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이제 100년 동안 1도가 상승됐다라고 했는데 그 1도가 상승됐기 때문에 해양에서 증발이 많아졌죠. 수증기가 많아졌으니까 한 7%가 많아졌어요. 그러면 구름을 훨씬 더 많이 만들겠죠. 구름을 많이 만들었으니까 비가 훨씬 더 많이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구름을 만들려면 공기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올라갔다가 얘가 다시 내려와야 되거든요. 내려오는 지역은 고압부가 강해져요. 그쪽은 폭염이 일어나고 가뭄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네. 내리는 지역은 훨씬 더 비가 많이 내리는 것이고 공기가 내려오는 지역에서는 폭염이나 가뭄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다르게 이제 설명을 하면 이 적도 지방하고 이 세상의 모든 날씨 현상이 일어나는 건 적도 지방은 햇빛을 많이 받고 극지방은 네. 햇빛을 적게 받아요. 에너지 차이가 생기죠. 그렇죠. 이 불균형 상태를 그대로 둘 수는 없어요. 이게 이제 서로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이제 중위도의 저 상층에 한 7km 네. 위쪽에 제트기류라고 하는 게 이제 제트기류. 네네. 그게 부는데 그 아래쪽에 있는 게 바로 고기압, 저기압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온이 동일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북쪽이 한 2배 정도 더 빨리 올라가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에너지 차가 줄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제트기류가 약해지죠. 그렇겠네요. 약해지면 고기압, 저기압이 옛날처럼 빨리빨리 못 지나가요. 그러면 이게 고기압이 계속 있으면 그게 폭염이고 그게 이제 가뭄이고 저기압이 계속 있으면 지금처럼 장마고 홍수고 이렇게 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다가 날씨라고 하는 건 계속 변화가 일어나야지 정상인데 얘는 변화가 안 일어나고 지속을 하려고 그러고 있고 기후는 지속을 해야 되는데 네. 얘는 지금 변화가 일어나서 문제고 원래 자연이라고 하는 건 지속을 해야 되는 성분이 있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게 거꾸로 지금 지속을 해야 되는 건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고 그다음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건 지속을 하려고 하는 거 여기에서 이제 이런 기후 위기 극단적인 날씨라고 하는 게 많아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시스템이 완전히 기본부터 좀 달라지고 있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 온 이 문명에 네. 딱 맞춰져 있는 이 기후에서 완전히 이제 새로운 기후로다가 이제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이 이제 온실가스를 배출해서 기후에 이렇게 영향을 미쳤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거를 통제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점점 심해지면서 제어를 못한다. 우리의 문명이 지금까지는 그래도 제어가 가능해요. 끝나면 네.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언젠가는 제어를 못하는 상황이 오겠다. 바로 그것이 이제 진짜 그게 이제 기후 위기가 되겠죠. 그 네. 전까지 꼭 네. 극복을 해야겠네요. 예. 그 세계 보건기구 WHO와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 두 기관은 이미 오래 전부터 기후 위기로 인한 전염병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는데 현재 우리가 모두 그러면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을 지금 겪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빼앗긴 어떤 뭔가가 있는데 그러면 이 지금 코로나19의 이 위기 속에서 어떤 기후 위기 관련된 교훈을 찾아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사태로 우리가 좀 배우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두 분의 의견 궁금합니다. 네. 코로나19가 뺏어간 게 굉장히 많죠. 네. 지금 그 사회적 거리두기 그 단계가 격상되면서 사람들의 모임도 금지하고 또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하고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자유를 이제 국가가 개입을 해서 그것을 이제 제어하는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빼앗긴 것도 있다.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되고요. 또 우리가 이제 감염 경로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개인 휴대폰을 통해서 개인 저 이동 동선 추적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이제 그 개인의 자유를 이제 침해하는 어떤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이제 코로나19가 워낙 심각하고 또 전파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가 왜 발생했는가 그 원인을 따져보면은 그 배후에 기후위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는 우리가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물과 사람 간의 전염병을 서로 이제 옮기는 것인데 우리가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하면서 야생동물들이 자기들 그 서식지에 그렇게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 박탈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야생동물들이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그런 그 거주 공간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러면서 인간과 동물들이 불필요하게 만나는 그런 기회가 더 많아진 거거든요. 근데 그 생태계 파괴의 배후에는 또 기후 위기가 있는 것이니까 두 문제의 뿌리가 같으면서도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큰 그 원인, 그 뿌리는 기후 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 때문에 이동 제한을 하고 또 봉쇄 조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인간들은 굉장히 위축되고 자유를 제한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자연이 그 지구 곳곳에서 자연이 다시 되살아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언론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활동을 멈추니까 자연이 되살아났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지구에 살면서 얼마만큼 우리 지구에 우리 인간이 나쁜 영향을 주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게 된 것이죠. 혹시 조 교수님은 그러면 이제 이번 코로나19의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그 회복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뭔가 약간 배우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뭐 바이러스 한 마리에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바이러스 이 한 마리가 우리 전체의 문명 자체를 갖다가 흔들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의 이 찬란한 문명이 얼마나 허약한가를 한번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좀 살만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1년치 그 쌀가마니를 집에 갖고 있었어요. 1년 먹을 쌀이 집에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몇 달 먹을 그 김치 떡이 이렇게 있었고, 뭐 그 다음에 몇 달 먹을 그 건조 식품들이 좀 있었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찬란한 문명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일주일치도 안 되는 식량을 갖고들 다들 살아가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거대한 이 도시가 일주일, 2주일 동안 식량, 에너지, 물이 공급이 안 되고 이 쓰레기 처리가 안 된다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는 뭐 비극 중에 이런 비극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면에서 수십 년 전에는 몇 달을 견뎠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단 몇 주도 1, 2주도 이제 견딜 수 없는 우리의 찬란한 문명이 그렇게 지금 허약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러한 지금 삶을 이러한 문명의 이러한 가속도를 계속 가는 것이 과연 정상이냐. 근본적인 우리가 성찰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바로 이 코로나19가 던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위험들은 끝이 다 났어요. 전쟁도 그랬고 우리가 미세먼지도 그거 끝나요. 그다음 뭐 며칠 하다가 끝나고 그다음에 코로나19도 이거 언젠가 이거 끝나겠죠. 금융이 이게 다 끝났어요. 그다음에 다 회복을 하고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세상도 만들어내고 했는데 기후 위기는 본격적으로 일어났다 하면 이거는 회복력이 없는 위기예요. 그러니까 눈에 드러나기 전에 막지 않으면 우리한테 아무런 희망이 없다. 그러한 측면에서 더욱더 절박하게 우리가 이건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위기다를 갖다가 이야기를 해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를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사각지대 가 있었다는 걸 좀 밝혀버린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는 이 지금 그러니까 원래 사회적으로 우리가 다 함께 이제 번영을 해나가고 있다는 이런 사고를 갖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 큰 시스템이 조금만 흔들리면 그 안에 마치 이렇게 서랍이 있는 물건들이 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릴 수도 있는 가능성을 이제 한꺼번에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네. 2014년 유엔은 전 세계 기아 인구의 증가 배경에 기후위기를 지목했고, 지난해 9월 기후위기 영향을 요약한 네이처에서 역시 기후위기는 식량 생산의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후위기하고 기아현상, 그리고 식량 생산의 어떤 문제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이 식량 안보 문제에 대해서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기후위기하고 생량위기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개가 어떤 악순환의 어떤 고리 속에 이렇게 맞물려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한편으로는 기후 위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이 상당히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있고, 또 거꾸로 지금처럼 농업이 그대로 유지되면은 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많은 탄소가 배출되고 또 대규모 축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기후 위기를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위기를 다 동시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위기든 간에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식량 위기였어요. 과거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대유행 같은 경우에 뭐 처음 겪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과거에 뭐 패스트도 있었고 흑사병도 있었고 또 스페인 독감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다 그때마다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식량 위기였죠. 그래서 이 기후 위기 같은 경우도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식량 위기가 될 수밖에 없고 특히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 특히 뭐 곡물 자급률 같은 경우는 2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쌀은 자급하고 있지만 밀 같은 경우는 자급률이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뭐 외국에서 농산물을 구입해서 먹고 살 수 있지만 만약에 농산물을 생산하는 그 국가에서 기후변화 때문에 기후위기가 발생을 해서 갑자기 농산물 수확량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뭐 과거에 우리가 2010년에 러시아가 밀 수출을 금지했던 것처럼 갑자기 농산물 수출을 금지한다. 자국민들을 먼저 먹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농작물을 어디서 구하기가 어려운 또 구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일본의 수출 문제와 관련해서 무역 보복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소재 부품 장비 관련해서 그것이 굉장히 국민들의 우려를 낳은 적이 있었는데 저는 기후 위기 때문에 발생하는 에너지 위기라든가 식량 위기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가장 먼저 에너지 자립 또 식량 자급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우리 국정에도 최우선 과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 교수님은 이 식량 문제를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식량 그 자체보다 이제 우리의 인류의 조건을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77억, 78억의 인구가 2050년경이면은 100억까지 갈 거다.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 중국이라든가 뭐 인도라든가 베트남 이러한 나라들이 굉장히 이제 경제 부흥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서 중산층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중산층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식량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걸 또 의미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식량을 100억을 먹이고 더 잘 살게 돼서 더 먹고자 하는 이러한 욕망을 과연 채워줄 수가 있느냐 이 지구가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이제 식량에 대한 예측을 이제 보게 되면 IPCC 지난 이제 5차 보고서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 유엔의 이제 IPCC에서 이제 전망한 그거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배출량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지를 하게 되면 2030년 정도까지는 그럭저럭 유지를 하는데 현재 생산량을 2030년경부터는 본격적으로 식량이 줄어들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량에 대한 요구는 훨씬 더 이제 커지는데 실제로 식량 자체는 줄어드는 동시에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전 세계가 과연 안전할 수 있는가? 이러한 어떤 위기 속에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요 공급으로 보면 수요가 엄청나게 오르는데 공급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보통 2030년경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러한 상황이 들어갈 것이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에 본격적으로 대응을 해주질 않게 된다라고. 굉장히 우려스럽네요. 이게 식량 안보 문제 이런 건 사실은 저는 이제 외교학전공인데 국제 정치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근데 그러면 사실 이게 기후 환경 이런 문제들이 식량 생산에도 문제로 이렇게 이어지고 그게 이제 잘 해결이 안 되면 국제적인 갈등이 굉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환경 난민이라는 표현도 나올 정도고,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저번에 이제 시리아 난민이 그렇게 큰 규모로 발생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기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앞서 그 이제 인용을 하셨던 작년 9월에 나왔던 네이처 그 논문에서 네. 지금보다 0.5도가 더 올라게 되면 그러니까 1.5도 이상 상승을 하게 되면 네. 식량 부족으로 이제 고통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이제 3,500만 명이 생길 거다. 그렇게 예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0.5도가 더 올라서 이제 2도 이상이 되게 되면 네. 자그마치 10배 이상이 되게 됩니다. 3억 6천만 명이 이제 그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네이처 논문에서 또 뭐를 이야기를 하냐면, 그로 인해 갖고 우리가 이제 해수면이 올라가서 이제 그 땅을 잃게 되는 사람, 이런 거 포함을 하고, 기근으로 이제 땅을 떠나야 되는 사람들, 이런 거를 보았을 때 지금보다 0.5도가 더 오르게 되면 한 1억 명 정도가 난민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몇 명이요? 1억. 1억이요? 1억 명이. 네. 그래, 지금보다 0.5도가 더 오르게 되면. 아, 네. 그 다음에 또 거기서 0.5도가 더 올라서 평균 기온이 2도 이상이 되면 7억 명이 이제 그 난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1억에서 7억으로. 예. 그러면 과연 1억, 7억의 그 난민을 지금 이 지구 전 세계에 그런 어떤 이런 그 정치적 이런 메커니즘이 과연 이거를 감당을 해낼 수가 있느냐. 그 예가 바로 이제 실제로 벌어졌던 게 시리아 난민의 이야기죠. 앞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듯이 그게 러시아에서 그 한 달 동안 그 이제 가뭄이 일어나갖고 네. 근데 그게 딱 그 지역이에요. 밀 생산 지역이에요. 러시아가 밀을 수출하는 나라인데 네. 2010년도에 자기네 나라에 이제 가뭄이 엄청 들었죠. 그러니까 밀 수출을 중단을 합니다. 그러자마자 밀가루 가격이 두세 달 사이에 60-70%가 확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뭐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에서 아랍의 봄이라고 그러죠. 아랍 국가 전체가 다 이제 그 폭동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밀가루 가격이 폭등이 됐기 때문에 사회적인 폭동이 일어난 것이죠. 그 중에서 이제 그 시리아가 훨씬 더 이제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시리아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자급자족을 했던 나라예요. 네. 그런데 2007년도부터 이제 가뭄이 계속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막 너무너무 살기가 지금 어려운 네. 상황이었는데 그때 거기에 이제 밀가루가 60-70%가 올라가게 되니까 결국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IS라는 극렬 분자가 이제 준동을 하게 되는 거고 결국 먹을 것도 없는데 옆에서 포탄은 터지고 총알은 왔다 갔다 해. 그러면 그게 자기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네요. 난민이 되는 것이고 그럼 난민이 되었을 때 가급적 좋은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럽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고 유럽 입장에서는 피부색도 틀리고 말도 틀리고 종교도 틀린 사람이 자기 국경을 넘어와 그러니까 국가 안보 문제로 이제 보게 그렇죠. 되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때 그게 비참했죠. 시리아 난민의 문제가 그 당시 뭐 이태리 그 해안에서 그 2살짜리 소년의 그렇죠. 익세체가 떠오르고 굉장히 불쌍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유럽 연합 차원에서는 야 이거 너무 불쌍하다. 각 나라 그럼 몇만 명씩 좀 수용을 해주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영국은 우리가 저거 그렇죠. 받아줄 수 없어. 브렉시트를 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경을 봉쇄하겠다라고 하는 그렇죠. 그거로다가 된 거 아니에요. 결국 2010년도에 러시아에 있었던 가뭄이라고 하는 게 엉뚱하게 시리아의 문제가 됐고 그것이 다시 지금 유럽의 문제가 됐고 그렇죠. 아직까지 해결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네요. 자,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시리아 난민이 몇 명이길래 400만 명이에요. 400만 명도 지금 국제 질서가 그걸 해결을 할 수 없어요. 지금 능력이 안 되는데 아까 0.5도가 더 올라서 1억 명 정도의 난민 그다음에 거기에 0.5도가 더 올라서 7억 명의 그렇게 돼서 이 전 세계 그 어떤 국제 정세의 그런 불안정성이다라고 하는 거는 상상을 못하는 상황으로 들어간다라고. 상상할 수가 예. 없네요. 자, 한국은 한때 기후 악당국이라는 이런 약간 집단에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온실가스 배출하고 관련해서 현재는 매우 불충분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들었어요. 근데 대기 과학자들의 입장에서는 한국은 지금 상태가 어떤 건가요? 어떻게 평가가 됩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정책을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분들, 이러한 분들이 실제 이 위기를 인식을 못한다는 게 정말 큰 위기다. 저는 그렇게 보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위기로 인식을 못하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적절한 거를 지금 제대로 내놓지를 못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을 설득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 지금 이러한 것들이 훨씬 더 커다란 위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미국 대선이 불과 3개월여 앞으로 이렇게 앞두고 있는데 미국 대선이 향후 세계 기후 위기 대응에 어떤 변곡점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시는지 두 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네. 협정에서 탈퇴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아직 그게 효력을
발생한 것은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가 언제냐면은 11월 4일입니다. 그런데 미국 대선은 11월 3일이죠. 그러니까 하루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이제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될 것이냐에 따라서 뭐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은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한다고 하면 아마 그 파리 협정에서 탈퇴한 그것이 효력이 그대로 아마 지속될 겁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이 굉장히 좀 약화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지가 분명히 있고요. 조 바이든 민주당 네. 후보가 이제 당선된다고 하면은 곧바로 미국은 파리 협정에 복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미국이 이 국제 기후 외교 무대에서 어떤 리더십을 다시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이 되는데 미국이 계속 그 파리 협정에서 탈퇴하면은 그러면 큰일 나는 것이냐? 뭐 사람들은 또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과거에는 전 세계 배출량 1위였던 때가 있었죠. 그게 2007년 정도까지는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는 중국이 이제 1위거든요. 지금은 미국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이 1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빠진다 하더라도 나머지 87%를 배출하는 모든 국가가 파리 협정에 우리는 그대로 남아서 한다면, 이 기후변화 대응을 하겠다. 그것은 이 기후변화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우리 미래의 경제를 생각하면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미국은 결국은 패배자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렇죠. 이런 인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 국내 내에서 많은 기업들이 We are still in이라는 그 맞아요. 캠페인을 하잖아요. 대통령은 탈퇴하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기후변화 대응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업 경영 활동에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많은 주정부들이 캘리포니아주 이런 곳은 맞아요. 기후변화 대응에 굉장히 열심이고 또 잘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연방정부가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에서 좀 이탈한다 하더라도 미국 사회도 결국은 기후위기 대응에 함께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죠. 네. 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뭐 미국이 갖고 있는 그 리더십이 국제 질서의 그 리더십이다라는 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선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거는 완전히 물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반면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되게 되면 물론 이거는 그 리더십을 확보를 하려고 굉장히 미국이 이제 나서게 될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됐었을 경우에도 그거는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후 위기다라고 하는 게 본격화가 되는 그러한 세계로 들어간다는 건 이제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또 반면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내년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기후 협약을 다시 맺어야 돼요. UNFCCC. 그러니까 2018년에 그쵸. 인천 송도에서 모여서 기후 과학자들은 1.5도를 막아야 된다. 배출량은 어떠해야 된다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기후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책 결정자들이 하는 게 바로 UNFCCC 기후변화 협약이거든요. 그 1.5도에 대한 거를 이제 내년에 영국에서 이제 그 회담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미국의 이번 대선이 거기 이거를 협약이 제대로 될 것이냐 안 되냐가 거의 이번 대선이 이제 결판을 낼 것이다. 다들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미국 대선이.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 대통령이 된다면 그 리더십을 확보를 하고 그 협약을 맺게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 협약을 맺게 되면 지금까지 뭐 교토 의정서가 됐던 파리 기후 협약이 됐던 다 그거는 자발성으로 다 줄이는 거였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강제성을 띠게 될 것이다. 그렇게들 다들 이야기들을 해요. 저는 두 가지가 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기후위기를 협약이 안 돼서 기후위기를 대응을 안 해도 우리한테는 비극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협약이 맺어져서 당장 이제 강제성으로 이걸 대응을 한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준비를 안 한 나라예요. 그래요? 네, 대한민국이 너무 준비를 안 해서 갑자기 이 강제성으로 했었을 때 굉장히 이걸 쫓아가게 될 때 굉장히 힘들게 쫓아가야 되는 그러한 또 우리한테는 어려움이 닥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래도 저래도 어려움은 우리한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 준비를 안 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상황이 여기까지 지금 몰려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준비해야 되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뭐를 준비해야 될까요? 이제 만약에 강제성으로 그렇게 이어진다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막 어떤 것이 마련돼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1750년
인구가 10억이던 당시에 그 화석 연료라고 하는 걸 써서 오늘날의 문명을 이뤘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현재 77억, 78억이 이제 그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이제 문명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그 새로운 어떤 에너지의 시스템, 어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야지만이 이 문제는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성공적이었던 그 방식을 아직까지 그 쥐고 있다가 보니까 네. 딱 그러니까 서양의 이제 서구 나라 중에서 정상적인 나라들이 앞으로 10년 이내 석탄 발전소를 다 없앤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새로운 걸 7개를 더 짓겠다라고 하고 외국까지 가서 지금 짓겠다라고 하는 전혀 지금 하나의 이 어떤 이 시대에 어떤 그 전환의 이 시대에 그냥 과거의 성공 방식을 우리는 아직도 쥐고 있는 이러한 어떤 관성을 갖다 아직 버리지를 못하고 있는 이러한 것이 우리를 스스로 위기에 몰리게 그렇게 만들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전환이 필요하겠네요. 예. 그러면 그 유럽 연합 쪽에서 이제 그 탄소 국경세 뭐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목소리가 역시 이제 커지면서 RE100 이렇게 Renewable Energy 100 이렇게 이제 캠페인이 글로벌적으로 이제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그 안 위원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유럽연합이 그린 딜이라는 것을 발표했죠. 네. 그리고 그것을 법제화했습니다. 2050년까지 이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과감한 목표를 세우면서 상당히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이제 그 방향으로 경제를 바꾸어 나가겠다. 경제를 바꾼다는 것은 결국은 방향은 탈탄소화예요. 그러니까 탄소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죠. 경제 활동이 지금 화석연료 기반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그린딜을 발표하면서 그 내용을 보면은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는 것을 이 명문화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아마 철강 부문 혹은 뭐 석유화학 부문부터 시작을 해서 외국에서 유럽연합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 이 물건이 만들어질 때 탄소를 얼마나 배출했는가 이것을 조사를 해서 유럽연합이 이 제품을 만들 때 그 배출했던 탄소보다 더 많이 배출한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뭐 수출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그런 그러네요. 국가죠. 자동차를 뭐 유럽연합에 우리가 판매를 할 때도 이제는 우리 자동차 제조기업들이 탄소 배출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면은 어차피 유럽연합으로 이제 수출할 때 그 세금을 더 유럽연합 자동차보다 더 부과받게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RE100 말씀을 하셨는데 RE는 이제 리뉴어블 에너지의 약자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100% 사회를 지향한다는 것인데 이 RE100에 가입해 있는 그 글로벌 기업이 지금 242개 기업입니다. 242개니까 뭐 구글, 페이스북, 이케아 이름만 되면은 BMW 뭐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런 모든 기업들이 앞으로 우리 기업의 그 활동을 하는데 뭐 제품을 만들고 또 그것을 운반해서 소비지까지 그 가져가서 이제 판매하고 하는데 드는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탄소 국경세도 그렇고 RE100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이 기후 위기 문제가 무역 규제 문제, 그 다음에 기업 경영의 어떤 성패를 가늠하는. 예컨대 지금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 외국 기업으로부터 그 요구를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 SDI라든가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BMW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이쪽에서 제공하는 부품 사용하지 않겠다. 지금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기후 위기는 단순하게 북극에 뭐 빙하가 녹아내리고 북극곰이 살기가 어려워지고 물론 그 문제도 정말 가슴 아프고 우리가 해야 되지만 지금 당장 우리 경제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로 이제 발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뭐 앞으로 경제가 발전해 나갈 방향에 대해서 미리 약간 무역 표준이나 어떤 판이 새로 짜여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러면 끝으로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제 바로 시작해야 될 어떤 생존 전략 같은 거 만약에 이걸 떠오르시는 게 있다면 혹시 한마디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기후위기의 이 본질 자체가 우리가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 자원을 착취적으로 지구로부터 갖다 쓰고 대량 폐기를 하는데 거의 공짜에 가깝게 온실가스, 오염먼지, 그다음에 온갖 쓰레기를 그냥 갖다 버리잖아요. 이게 지금 순환이 안 되고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경제 성장을 해야지만 한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뭐 중단하면은 뭐 마치 망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77억 명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식량을 지금 식량의 3분의 1이 쓰레기로 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쌓이는 저 쓰레기를 보세요. 우리가 이 물건도 어마어마 77억 명이 충분히 쓸 물건 이상을 지금 생산을 해요. 그래도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정치가들은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 말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지금 현재 필요의 결핍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우리가 서로 돌보지 않고 우리가 아끼지 않고 나누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네. 완전히 가치의 전환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미 우리는 과잉의 생산을 하고 있어요. 과잉의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가다가는 이건 끝나는 건 너무 이거는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그런 가치의 전환, 그 다음에 이것의 그 긴급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 네. 궁극적으로다가 지난 이제 2018년에 이게 1.5도를 막으려고 하니까 온실가스를 급격하게 줄여서 2030년이면은 2010년 기준으로 45%만 배출을 해야 되고 2050년이면은 거의 배출을 하지 말아야 돼요. 화석연료를. 세상에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거는 전시 상황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미국의 2차 대전 참전이에요. 미국이 2차 대전 참전을 전쟁을 뭐 한 10여 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2차 대전에 참전한 게 아니죠. 네, 맞아요. 거의 막바지에 맞아요. 참전을 네. 했고 참전을 하면서 단 1, 2년 만에 모든 산업을 전시 산업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서 그 이제 젊은 남자들이 이제 전선에 나가니까 그 자리를 그 전까지는 여성들이 그 중화학공업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는 건 상상을 못했죠 사회적으로. 근데 거기 들어가서 여성들이 탱크도 만들고 포탄도 만들고 뭐 그렇게 다 했어요. 그렇죠. 비행기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전쟁을 바로 2년 만에 완전 전시 산업으로 다 바꾸고 전쟁까지 승리로 하죠. 여성이 그걸 뭐 만들었대서 뭐 포가 날아가다가 뭐 안 날아가거나 그런 일도 없었고요.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믿음 이러한 세계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기후라고 하는 건 자연이 결정하는 기후가 아니에요. 인간이 네.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이냐가 이제 미래의 기후를 결정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생존을 하려고 하면 바로 이제 그런 어떤 성장 이런 메커니즘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서로 아무튼 돌보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지만이 우리는 이러한 지구 속에서 지속 가능하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미래 세대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 지구를 물려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거 당장 대응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그들의 권리를 짓밟아 버리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세로다가 적극적으로다가 이거는 우리가 대응을 해야만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안 위원장님은 이 생존 전략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그 1998년에 그 평화학자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요한 갈퉁이라는 분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셨어요. 근데 1998년이면 우리 IMF 그 재정 위기가 있을 때죠. 굉장히 어려웠을 때인데 그분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하셨던 말씀이 모든 생존의 기본은 에너지 자급과 식량 자급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닥쳐도 에너지 문제, 식량 문제만 자신이 있으면 나머지는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없어도 사회가 붕괴되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생존 전략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에너지 문제와 농업 문제가 핵심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기후위기 얘기를 하면은 우리 평범한 시민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도 이제 생존 전략 측면에서 고민하고 또 실천을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기후 위기 문제를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의 어떤 그 권고를 들으면 어떤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좀 덜 타고 더 걷고 또 자전거를 이용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운동을 해야 우리 몸이 건강해지니까요. 그리고 육식을 많이 하기보다는 채식을 하는 것이 몸에 좋다 이렇게 다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이 사실은 지구를 위해서 좋은 것이고 우리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나의 건강,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거기서 어떤 실천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모두가 어떤 기후 위기의 해결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모든 국민이 참여해야지 이 기후 위기는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단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순환적인 경제를 만들면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근본적인 가치관의 전환이 있어야 되고, 이 상황을 그냥 좀 머나먼 어떤 환경의 이야기 말고 나의 미래, 나의 앞날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호서대 교수이신 기후환경회의 안병옥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이셨던 경희사이버대학교 조천호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방송의 날 기획, 대담, 위기의 시대를 묻고 답하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내일은 두 번째 시간으로 정여울 작가, 김누리 중앙대 교수와 함께 위기의 시대, 교육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타일러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